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는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나를 바라보는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내 눈가의 깊은 주름은 언제쯤 자리 잡았을까? 한때 밤색이었던 내 머리카락은 언제쯤 완전히 백발이 되었을까? 68살. 해안대학교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와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시절에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던 나이였다. 내 이름은 이지혜다. 소금 냄새와 수많은 카페에서 풍기는 커피향, 그리고 수업에 서두르는 학생들의 자전거 벨 소리가 뒤섞이는 작은 해안도시, 해안대학교에서 37년간 영문학을 가르치는데 내 삶을 바쳤다. 이제 은퇴한 지 5년, 그 모든 소리들은 아득한 추억이 되었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작지만 아늑한 우리 집 1층으로 내려간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남편 김정우와 평생을 함께 모았던 책들, 첫 데이트 때 갔던 극장의 포스터, 아들 박민준의 성장기 사진들. 남편 김정우는 민준이 14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병원에서의 전화, 멍한 느낌.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려 할 때 아들의 눈에 비치던 혼란. 장례식 후 나는 민준에게 남편과 내가 계획했던 최고의 교육과 삶의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야근을 하고 추가 수업과 연구 프로젝트를 맡고 아껴 쓰고 절약해서 명문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비를 댔다. 민주는 똑똑한 아이였다. 남편의 분석적인 사고와 나의 꼼꼼함을 물려받았다. 경영대학원, 금융학 석사, 그리고 대형 투자회사, 취업. 그의 모든 성과가 자랑스러웠다. 그러다 최서연이 나타났다. 전화벨이 울려 내 생각을 방해한다. 화면을 보자 움찔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니 그 며느리 서연인가. 안녕하세요. 이지의 아주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나는 그 인위적인 음색을 알아차린 지 오래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요, 최서연 씨.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민준 씨가 아주머니께서 사촌 변호사로부터 모든 서류를 받으셨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희는 아주머니가 유산을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또 시작이군. 사촌 이미영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3일인데 벌써 유산에 관심이 있다니? 이미영은 특정 예술계에서 명성 있는 화가였다. 생전에는 딱히 가깝지는 않았다. 그녀는 우리의 조용한 해안 도시보다 파리와 뉴욕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나를 포함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내게 상당한 양의 작품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유산을 남겼다. 괜찮아요, 최서연 씨. 박 변호사는 아주 유능해요. 나는 짜증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다. 이미 서류를 다 받았고 모든 자금은 제 계좌로 이체되었어요. 잠시 침묵. 나는 그녀가 다음 수를 고려하며 입술을 오므리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다행이네요. 민준 씨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아, 참, 민준 씨가 아주머니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아주머니 돈이 그냥 계좌에 앉아 있는 대신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가 몇 개 있대요. 내 돈이라니. 유산도 아니고 자금도 아닌 내 돈. 마치 그 돈의 유일한 가치가 내 아들을 위해 일하는 데 있는 것처럼.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이미 이 돈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색이 스며들었다. 뭔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이 대화를 연습했다. 마가목길에 있는 빅토리아 양식주택을 매입해 개조하여 작은 문화센터로 만들 계획이다. 이미영의 작품 전시 공간, 문학의 밤, 어쩌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다. 전화 반대편의 침묵은 너무나 명백해서 최서연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듯했다. 이지의 아주머니, 그녀가 마침내 가장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연세에 그런 프로젝트를 떠맡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원과 운영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고요? 아주머니도 아시겠지만 아주머니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가족이라 함은 나도 손주들도 아닌 자신과 민준을 의미했다. 결혼 17년째인데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잠재적인 자원의 원천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아주 건강해요, 최서연 씨.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 계획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내 유언장에 명확하게 명시될 거예요. 그녀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그녀는 서둘러 전술을 바꾸며 말했다. 그냥 아주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참,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해변가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이요. 온 가족이라 함은 최서연의 비아냥거리는 말들, 아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한 민준의 침묵하는 동의, 그리고 손주들의 건방진 시선을 의미했다. 김도연과 김아리는 본래 착한 아이들이지만 부모님, 특히 엄마의 영향으로 나에게 차갑고 멀어졌다. 좋아요. 나는 이미 후회할 것을 알면서 동의했다. 몇 시예요? 6시 반에요. 레스토랑 이름은 라메르 갤러리 레스토랑이에요. 6명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6명이요? 나는 놀라 물었다. 네, 제 법무법인 동료와 그의 아내도 함께 할 거예요. 아주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훌륭하군. 그녀가 계획하는 모든 것의 증인들이군. 최서연은 결코 아무것도 이유 없이 하지 않는다. 나중에 봐요, 최서연 씨. 나는 대화를 끝내며 전화를 끊었다. 관자놀이에 익숙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는 이런 느낌을 남긴다. 시계를 보았다. 거의 11시였다. 정우의 부동산 중개인과 그 빅토리아 양식주택을 보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집을 나서자 이웃집 아이가 자전거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보였다. 민준이 그 나이 때 뭔가 고치는데 몰두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무엇이 변한 걸까? 언제 내 착하고 호기심 많던 아들이 아내의 조종을 허용하고 자기 어머니를 모욕하는 남자로 변했을까? 마가목길의 그 집은 현재 황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었다. 포탑, 베란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는 3층 빅토리아 양식 대저택이었다. 부동산 중개인 김 중개사는 황폐한 방들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긴장한 모습이었다. 김순자 여사님,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요. 지붕은 새고 있고 배선 문제도 있고 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문제점이 아니라 가능성을 봅니다. 김 중개사님.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높은 천장, 아름다운 비율의 방들, 오리지널 나무 패널링. 이 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복원 비용이 집 자체의 가치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가 경고했다. 나는 이 경우 돈이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은 내가 만들려는 문화센터에 완벽했다. 김 중개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68살의 과부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해 폐허가 된 저택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확신하신다면 다음 주에 계약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리어브 차이너 넘치는 에너지를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르치는 일이나 가족의 책임과
아무 관련 없는 나만의 프로젝트가 생겼다. 온전히 나의 것이 될 무언가. 전화벨이 다시 울려 내 생각을 방해한다. 이번에는 민준이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서연이가 엄마가 낡은 집을 살 거라고 하던데요. 안녕, 민준. 그래, 맞아. 방금 보고 왔어. 하지만 왜요? 그 프로젝트 너무 야심차고 비싸 보이는데요. 내 돈이야, 민준.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삶이야, 엄마. 그의 목소리는 거만하다 하게 변했다. 아무도 엄마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야죠. 손주들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서 문화센터는 앞으로 수년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할 거야. 서연이는 그게 그저 엄마의 일시적인 변덕이래요. 할머니가 아직 뭔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라고요. 그가 말을 더듬었다. 그래, 그거다. 그의 말이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내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다. 최서연 씨에게 금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기쁠 거라고 전해줘.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제 실례할게.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만날 약속이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나는 이 대화를 끝내야 했다. 알겠어요.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금요일에 봐요. 그날 저녁 나는 현관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겨보았다. 여기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5살 민준의 모습. 여기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 12살 민준의 모습. 여기 그의 대학 졸업식 사진. 나는 그 옆에 서서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여기 결혼 사진.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최서연. 빛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때도 그녀의 눈에서는 내가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차가운 계산이 보였다. 초인종 소리에 내 생각이 끊겼다. 놀랍게도 손주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16살 김도연과 12살 김아린, 할머니. 김도연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이보다 키가 크고 남편의 진지한 눈을 닮았다. 엄마가 저녁 식사 초대장을 드리라고 했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말은 깜빡했대요. 아, 그거군. 내 평소 옷이 그들의 모임에 충분히 품위 있지 않을 것이라는 미묘한 암시. 고마워, 도연아. 나는 미소 지었다. 잠깐 들어올래? 김아린이 오빠와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최서연의 검은 머리지만 나의 초록색 눈을 닮았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녀는 분명히 엄마에게서 배운 듯한 어조로 말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기다려요. 물론이지. 나는 실망감을 숨기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요일에 보자. 아, 참. 김도연이 이미 차에 거의 다 간 채 덧붙였다. 엄마가 할머니가 무슨 유산을 받아서 낡은 집에 돈을 쓰려고 한다던데 사실이에요? 응. 나는 반응을 살피며 대답했다.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해. 지루할 것 같아요. 아린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거기에 뭐가 있을 건데요? 도연이가 의외로 물었다. 사촌화가 이미영의 그림 전시 공간, 문학의 밤, 교육 프로그램, 어쩌면 고전 영화나 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도 만들 거야. 김도현의 얼굴에 흥미가 스치는 듯했지만 그는 이내 그것을 감추었다. 돈 엄청 들겠네요. 그가 말했다. 그럴지도.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내 저축도 있고 이미영의 유산도 꽤 상당하거든. 엄마는 할머니 나이에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해요. 아린이가 또다시 최서연의 억양을 흉내내며 말했다. 아린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했다.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할머니 일이니까요. 작은 승리였지만 그래도 가야 해요. 도연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테니스 늦으면 엄마가 화낼 거예요. 나는 그들이 선팅된 검은색 SUV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손주들은 피가 섞여 너무나 가깝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멀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서 듣는 것 외에 나에 대해 무엇을 알까? 내가 한때 시를 썼다는 것을 알까? 1940년대 재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까? 할머니의 레시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블루베리 파이를 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까? 금요일 나는 마지막 문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때 입었던 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장식이 없었다. 김도연이 언급했던 레스토랑의 드레스 코드에 정확히 맞았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나는 다가올 대화에 대해 생각했다. 최서연이 무엇을 계획했든 나는 침착하고 단호해야 했다. 이 돈은 나의 것이고 나만이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다. 라메르 갤러리 레스토랑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유럽풍의 세련미를 내세우며 잘난 척하는 분위기였다. 지배인은 나를 민준, 서연, 아이들, 그리고 서연의 동료들인 듯한 다른 부부가 이미 앉아있는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기 우리 이지의 아주머니. 서연이 나를 맞이하며 일어나며 외쳤다. 오셔서 정말 기뻐요. 이 변호사 부부예요. 이 변호사님은 우리 법무법인의 파트너로 부동산법 전문이에요. 부동산법이라니 물론이지. 나는 이 변호사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이 변호사 아내의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알아챘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나는 아린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지의 아주머니는 해안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셨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아주 활동적이세요. 글쎄, 낡은 빅토리아 양식 주택을 복원해서 어떤 문화센터로 만들려고 하신대요. 야심찬데요. 이 변호사가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프로젝트의 법률적 측면은 누가 담당하나요? 부동산 등기, 세금, 보험 같은 건 꽤 복잡한 문제인데요. 변호사가 있어요. 박 변호사요. 내가 대답했다. 그분이 제 일을 오랫동안 처리해 주셨어요. 박 변호사요. 이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잘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소속인가요? 독립 변호사예요. 나는 말했다. 아주 유능하고요. 엄마. 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마 좀 더 현대적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이 자신의 로펌에서 누군가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 또 시작이군. 나는 그들이 서연과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고맙지만 저는 박 변호사에 아주 만족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오자 대화는 음식 선택으로 바뀌었다. 나는 서연이 민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아린이가 의외로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사촌이 유명한 화가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얘야. 나는 그녀의 관심에 놀라 미소 지었다. 이미영은 뉴욕, 파리, 런던의 갤러리에서 전시했어.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었지. 추상화와 상징주의의 혼합이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모든 그림을 남겼어요? 아린이가 계속 물었다. 대부분의 컬렉션을, 그래서 내가 갤러리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어. 돈 낭비 같아요.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 그림들은 팔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사촌의 작품이 지금 미술시장에서 아주 값비싸다고 읽었어요. 그래서 팔지 않을 거야. 내가 반박했다.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를 테니까.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민준이 말했다. 아이들에게 뭔가 남기는 것에 대해 나는 문화유산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미영의 기억을 기리며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서연은 다시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는 열심히 들었고 나는 그의 표정이 의구심에서 결연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엄마. 그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저희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엄마의 미래요. 골든 하버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 서비스와 여가 프로그램이 있는 아주 명망 높은 곳이에요. 서연이와 저는 이미 시설과 이야기했고 엄마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요양원? 나를? 민준이? 나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정신도 멀쩡한데 요양원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엄마를 위해서예요. 서연이 끼어들었다. 저희가 걱정돼서요. 혼자 사시잖아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이 집 프로젝트도 엄마 나이에는 너무 복잡해요. 내 나이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안에서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감시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유사는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여기서 본론이 나오는군요. 내가 그를 가로막았다. 너희는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이미영의 돈을 걱정하는 거지. 서현이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지의 아주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는 정말 아주머니를 걱정해요. 그냥 유산이 현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너희의 기준으로 현명하게, 이 말이지. 내가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너희에게 넘겨달라는 거군. 민주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서연은 여전히 차가웠다. 저희가 가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손주들의 미래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김도연과 김아린을 보며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 불편한 듯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짊어질 문화센터를. 서연은 다시 민준에게 몸을 기울여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든 분명히 약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지의 아주머니, 이 변호사가 긴장을 감지했는지 끼어들었다. 아마 타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금의 일부는 아주머니 프로젝트에, 일부는 손주들을 위한 신탁기금에 50대 50으로요. 제가 서류 작업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의 혼합. 위험한 무언가. 엄마, 그의 목소리가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다. 엄마는 항상 이래요.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거나 책임감이 없다고요. 하지만 엄마도 우리보다 나을 거 없어요. 엄마의 그 대단한 프로젝트는 그저 할머니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발악일 뿐이라고요. 나는 그의 말의 힘에 놀라 움찔했다. 민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할머니가 직접 말한 적은 없어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져 옆 테이블의 이목을 끌었다. 할머니는 항상 제가 할머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가치 없다고요. 무엇에 가치 없다는 거니?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물었다. 민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머니가 아버지를 보던 눈빛 말이에요. 그가 쓰게 말했다. 그렇게 존경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저를 볼 때는 항상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결코 아버지 발끝에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정말로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그를 남편과 비교하고 그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했을까? 민준,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다. 나는 항상 네가 자랑스러웠어. 거짓말 마세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할머니는 저에게 제가 된 모습에 제 가족에 제 아이들에게 실망했잖아요. 이미영의 유산을 제가 물려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내가 항변했다. 민준, 제발 침착하게 이야기하자. 여기서는 안 돼. 그럼 어디서요? 그가 웃었다. 하지만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소중한 문화센터에서요? 아니면 할머니가 저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무덤에서요? 민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최서연은 간신히 숨긴 만족감을 드러내며 우리를 지켜보았다. 이 변호사 부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개입하려 들지 않았다. 아이들은 휴대전화를 든 채 얼어붙었고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엄마는 항상 차갑고 통제적인 여자였어요. 항상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죠. 항상 옳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우리 가족의 것이 되어야 할 돈을 어떤 의미 없는 프로젝트에 쓰려고 해요. 그저 엄마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아직 통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말이죠. 나는 아들을 보았다.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내 착하고 섬세한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원한의 찬남자로 변한 것일까? 사랑한다, 민준.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너는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너나 최서연이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하게 두지 않을 거야. 최서연은 다시 민준에게 몸을 기울여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든 그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 같았다. 엄마, 그가 격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엄마는 정말, 그러더니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일이 벌어졌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쳐들었고 나는 얼굴에 날카로운 타격을 느꼈다. 광대뼈가 타는 듯 아팠고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다. 나는 균형을 잃고 의자에서 레스토랑의 딱딱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세상이 잠시 멈췄. 나는 통증과 충격에 멍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우리 주변에 순간적인 침묵이 내려앉았고 이내 폭발적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누군가 지배인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아린이의 겁에 질린 비명을 희미하게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보였고 이내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연극적인 걱정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공포, 그리고 방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아린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민준이 이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듯 속삭였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들을 보았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친 남자, 내 젊음, 내 꿈, 내 사랑을.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택시는 우리 집 앞에서 멈췄다. 나는 뒷좌석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헛기침을 했다.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에 나는 멍한 상태에서 벗어났다. 나는 기계적으로 지갑을 꺼내 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열쇠가 미끄러졌다. 마침내 자물쇠를 열고 어두운 현관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지 않고 거실로 걸어 들어가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집안의 침묵은 나를 짓눌렀고 방금 일어난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정말 내 아들, 내 민준이 나를 때린 것일까? 내가 정말 비싼 레스토랑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나를 연민과 당혹감으로 바라보는 동안 내 손이 얼굴로 향했다. 광대뼈는
아주 작은 접촉에도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내일이면 멍이 들고 혹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것을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피로감이 몰려왔고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내면의 눈앞에 이미지들이 떠다녔다. 분노로 일그러진 민준의 얼굴, 최소연의 차가운 눈, 손주들의 겁에 질린 시선, 그리고 그 뒤 어딘가에 나에게 결코 손찌검하지 않고 항상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주었던 남편 김정우의 유령 같은 미소. 김정우, 우리는 대학교 문학의 밤에서 만났다. 그는 건축학을 공부했고 나는 영문학을 공부했다. 우리는 예이츠의 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대학교 공원을 거닐며 재림의 의미에 대해 논쟁하던 기억이 난다. 그는 열정적으로 시구를 암송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격정적으로 손짓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 열정적이고 진실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20명의 손님만 참석했다. 남편은 우리가 직접 쓴 서약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아직도 내 귀에 맴돈다. 이지혜, 당신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영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당신의 열망을 지지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할 때도 청구서를 내기 위해 야근해야 할 때도 행복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문화의 날을 가졌다. 우리는 박물관, 전시회, 극장에 갔다. 남편은 영혼을 채우는 것이 육체를 채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했지만 결코 덜 충만해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민준을 어디든 데리고 다녔다. 미술관, 건축 전시회, 공원, 도서관. 남편은 그를 위해 나무 장난감을 만들었고 나는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민주는 호기심 많고 섬세하며 생생한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다. 그러다 운명의 그날이 왔다. 남편은 이웃 도시에 있는 학회에 참석하러 떠났다. 병원에서의 전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심각한 심장마비,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다. 민주는 14살이었다. 그는 관 옆에 서 있었다. 키 크고 마른 몸에 얼굴은 얼어붙어 있었다. 장례식에서는 울지도 않았고 어떤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들어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뭔가 변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그 벽을 허물려고 노력했다. 대화를 제안하고 문화의 날에 초대했지만 민주는 점점 거절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나는 내일에 몰두했다. 나는 학과장으로 승진했고 여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빅토리아 시대 문학이 현대 산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단행본 작업을 시작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민준의 교육을 위해 돈을 모았다. 남편과 내가 그에게 계획했던 모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었다. 그는 명문대에 입학했고 경제학 학위를 받았으며 금융회사에 좋은 직장을 얻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러웠다. 비록 해가 갈수록 그가 남편과 내가 키운 섬세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과는 점점 더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는 더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에 더 집중했으며 예술과 문학에는 덜 흥미를 보였다. 그러다 그는 최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그가 다니던 회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비서였다. 야심차고 자신감 넘치며 완벽한 취향과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를 나에게 데려와 소개했을 때
나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에서, 그녀의 시선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그렇게 흠모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는 내 의구심을 억눌렀다. 그들의 결혼식은 호화로웠다. 200명이 넘는 손님, 비싼 레스토랑, 정교한 메뉴. 나는 이 과시적인 럭셔리 분위기 속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신혼부부가 정형화된 서약을 교환하는 동안 나는 남편과 내가 교환했던 진심 어린 서약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 후 민주는 더욱 멀어졌다. 우리의 만남은 명절에 하는 형식적인 저녁 식사로 변했고 그 자리에서는 서연이 대화를 지배했으며 민주는 그녀의 모든 말에 침묵으로 동의했다. 나는 그녀가 민준을 예전 친구들로부터, 취미로부터, 성공적인 삶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보았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먼저 도연이, 그 다음 아린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우리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희망했다. 아이들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내가 한때 민준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항상 우리의 접촉을 제한할 이유를 찾았다. 아이들이 활동이 많아요. 시험 공부해야 해요. 저희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교육비를 대기 위해 신탁 기금을 마련했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차가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마치 당연한 것인 양. 그리고 민주는 그녀가 나를 가족 생활에서 점진적으로 밀어낼 때조차 반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것, 딱이 한데 수년 동안 내가 겪어온 정서적 학대의 물리적 표현. 가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며 받아들였던 학대 말이다. 초인종 소리에 나는 쓰디쓴 기억에서 벗어났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가버리기를 바랐지만 초인종은 다시 끈질기고 요구적으로 울렸다. 이지혜 아주머니, 집에 계신 거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챘다. 정윤이, 학과 동료이자 어쩌면 내가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우리는 30년 전 그녀가 대학에 일하러 왔을 때 만났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내가 은퇴한 후에도 나는 모든 근육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 애썼다.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며 얼굴의 멍에 대해 설명할 방법을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윤희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모든 변명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세상에, 지혜야. 그녀가 내 뺨을 보며 헉 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냥 넘어졌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를 30년 동안 알았어. 저건 넘어진 게 아니야. 그녀는 거실 불을 켰고 나는 갑작스러운 밝음에 움찔했다. 윤희는 내 뺨을 유심히 노려보았다.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누가 이랬어? 그녀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 이건 분명한 멍이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것을 더 이상 속에 담아둘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준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이 오늘 저녁 식사 때 레스토랑에서 나를 때렸어. 윤희는 얼어붙었다.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민준이? 하지만 왜, 무슨 일이야? 그러고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미영의 유산에 대해, 문화센터 계획에 대해, 최서연의 조종에 대해, 그녀가 민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인 후에 그가 이성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 윤희는 침묵하며 들었고 가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녀가 냉장고를 열어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얼음이 없네. 그녀가 돌아오며 말했다. 얼린 야채로 냉찜질을 해줄게. 부기를 가라앉힐 거야. 그녀는
얼린 완두콩 봉지를 수건에 싸서 내 뺨에 대주었. 차가운 접촉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았다. 15분 동안 대고 있어. 그녀가 지시했다. 그동안 다음에 뭘 할지 이야기하자. 내가 물었다. 무슨 말이야? 네, 아들이 폭행을 저지른 거야, 지혜야.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건 범죄야. 고소할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윤희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 안 해? 아들이니까? 폭력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 알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재판, 언론 보도, 그 모든 것. 나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그리고 도연이랑 아린이를 그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도 않아. 윤희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하지만 뭔가 해야 해.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는 없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민준이와 최서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거야. 정말이야? 윤희는 놀란 듯 물었다. 확실해? 완전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조종과 무시를 외면했어. 수년 동안 나는 민준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며 그가 그저 아내의 영향 아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하지만 오늘 그는 선택을 했어.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야 해.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존경의 표정이 떠올랐다. 다행이다, 지혜야. 이제라도 그럴 때가 됐어. 쉽지 않을 거야. 나는 인정했다. 그들이 내 유일한 가족인데. 아니,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은 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가족은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너를 지지하고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 너의 성공을 기뻐하고 너의 결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녀의 말은 내 의식 속 깊이 밝혔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환상에 매달렸던가. 실제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없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말이다. 서연이 민준의 삶에 들어온 이후 그녀는 우리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고 내 아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나를 자신의 완전한 통제에 방해가 되는 불편한 장애물로 만들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냉찜질 주머니를 내리며 말했다. 하지만 내 손주들은 그들과 직접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윤희가 제안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어. 특히 오늘 이후로는 나는 레스토랑에서 나를 따라 뛰쳐나왔을 때 아린이의 얼굴을 기억했다. 충격, 불안, 혼란, 그리고 그때는 알 수 없었던 다른 무언가. 어쩌면 깊이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최서연이 그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너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지혜야. 윤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항상 강한 여자였어. 여성 작가들을 문학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기억나? 늙은 보수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앞에서 박사 논문을 어떻게 변호했는지, 학업 경력을 쌓으면서 어떻게 혼자 아들을 키웠는지 기억나?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래, 한때는 강했었지. 그 힘은 아직 너 안에 있어. 윤희가 내 마음을 읽은 듯 계속 말했다. 너는 단지 최서현과 민준이 너를 약하고 의존적이며 그들의 지도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게 했을 뿐이야. 내 말이 맞을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과의 관계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무엇이든 참으려 했어. 하지만 오늘 뭔가 부서졌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게 최선이야.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재건하기 위해 부숴야 할 때가 있어. 더 건강하고 더 정직한 것을.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몇 분 후
그녀는 향기로운 차 두 잔을 들고 돌아왔다. 여기. 그녀가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다. 꿀 넣은 캐모마일이야.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컵을 받아들고 따뜻함이 도자기를 뚫고 차가운 손가락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윤희야. 모든 것에 대해 와줘서, 들어줘서. 고마워하지 마.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친구가 그런 거지. 그나저나 내가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무슨 일 있었어? 윤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 가장자리 너머로 나를 보았다. 이 변호사 아내가 전화했어. 우리는 같은 독서 클럽에 있거든.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속상해했어. 민준이가 너를 때렸고 네가 레스토랑을 혼자 떠났다고 하더라. 네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왔지. 아, 이 변호사 아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연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처럼 충격받은 듯 보였다. 무슨 뜻이야? 최서연은 놀라거나 속상해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지.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윤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이를 일부러 자극한 거라고 생각하니? 확실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이성을 잃기 직전에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 그를 격분하게 만든 무언가. 하지만 그게 무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녀가 무슨 말을 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무언가. 어쩌면 남편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민준이는 내가 아버지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고. 내가 항상 실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남편과 비교했다고 소리쳤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윤희가 반박했다. 너는 항상 민준이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했잖아. 알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다르게 느꼈거나 아니면 최서연이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믿게 만들었겠지.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로등만이 텅 빈 거리에 희미한 불빛을 드리웠다. 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거야? 윤희가 한참 만에 물었다. 프로젝트를 계속할 거야.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일은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서 집에 대한 가계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찾아야 해. 멋진 계획이야. 윤희가 미소 지었다. 나는 해안도시에 좋은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했어. 이미영의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지 결정했니? 그녀의 후기 작품 대부분은 바다의 변형 시리즈에서 가져올 거야.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화들이지. 깊은 파란색과 초록색 톤으로 아주 표현적이고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해변의 집과 아주 잘 어울리겠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학 프로그램은? 우리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아들과의 갈등으로 침체되었던 열정이 점차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문화센터, 그 잠재력, 그것이 지역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얻는 기분이었다. 윤희가 마침내 떠날 준비를 했을 때 거의 자정이었다. 그녀는 내 뺨에 냉찜질을 계속하라고 강하게 권했고 내일 들르겠다고 약속했. 괜찮을 거야, 지혜야. 그녀가 나를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너는 생각보다 강하고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진정한 사랑은 굴욕과 학대를 견디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 비록 그것이 너의 자식들에게서 온다 해도 말이야.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밤의 해안 도시를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만에 어두운 물에 반사되어 물속의 별이 빛나는 하늘 같은 착시를 만들었다. 남편 김정우는 이 풍경을 사랑했다. 그는 이런 순간에 세상 전체와 과거와 미래와 동시에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우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너는 답을 알고 있어, 지혜야. 항상 그랬듯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마음속 깊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수년 동안 내 삶을 오염시켜온 독성 관계를 끊는 것, 사회에 이롭고 이명에게 합당한 기념물이 될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 손주들이 원한다면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조작도, 굴욕도, 오랫동안 잃었던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없이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 내 뺨은 여전히 아팠고 일어난 일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육체적 고통은 명확함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민준의 주먹이 내 광대뼈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환상들도 부순 것 같았다. 가족에 대한 환상, 아들에 대한 환상, 그들의 삶 속에서 내 역할에 대한 환상. 나는 침실로 돌아와 천천히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새로운 목표, 나 자신과 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날.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수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 내가 허리를 펴고 깊이 숨을 들이쉴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주방을 비출 때 나는 차를 만든다. 끔찍했던 그날 밤 레스토랑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내 뺨의 멍은 누르스름하게 변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었다. 나는 파운데이션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을 멈췄다. 사람들이 보게 놔두자. 질문하게 놔두자. 나는 더 이상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 전화벨이 세 번째 울린다. 누군지 안다. 민주는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에 내가 나타나지 않은 이후로 계속 전화하려고 애썼다. 나는 받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 그의 변명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나는 오랜 변호사, 박 변호사와의 오늘 회의를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한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건조하고 나이든 남자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나의 법률 사무를 처리해 주었고 손주들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을 도왔으며 이제 내 유언장을 바꿀 것이다. 초인종 소리에 내 생각이 끊겼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흰 백합 꽃다발을 든 택배 기사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다. 나는 첨부된 카드를 열어보기도 전에 누가 보냈는지 알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해요. 민준. 나는 꽃다발을 현관 테이블 위에 놓았다. 흰 백합은 남편 김정우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그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나에게 그 꽃을 주었다. 민주는 그걸 안다. 그는 그 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상징을 이용해 감정을 조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내 차키는 이미 손에 쥐어져 있다. 서류 가방은 어깨에 메고 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고 어떤 감상적인 제스처도 내가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박 변호사 사무실은 해안도시 중심가의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비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즉시 사무실로 안내했다. 김순자 여사님, 박 변호사가 나를 맞이하며 일어섰다. 만나서 반가워요. 비록 상황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요. 약속을 잡을 때 전화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제 그의 사무실에 앉아 이미영의 유산,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육체적 폭력에 대해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마치자 말했다. 폭행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법정 소송은 원치 않아요. 그저 유언장을 바꾸고 이미영의 유산을 제가 의도한 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유언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주들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따님에게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확인했다. 이제는 제가 만들고 있는 문화센터가 주요 수혜자가 되기를 원해요. 집, 미술 컬렉션, 도서관, 모든 것이 센터를 관리할 재단으로 가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수첩에 메모를 했다. 개인 소지품이나 저축은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센터와 관련 없는 개인 소지품은 손주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분배될 수 있어요. 저축에 대해서는 나는 말을 멈췄다. 절반은 센터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가야 해요. 4분의 1은 손주들이 대학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할 경우 추가 장학금으로, 그리고 4분의 1은 친한 친구 정윤이에게요. 아드님에게는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나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이미 저에게서 충분히 받았어요. 교육, 지원, 기회, 이제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박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가 유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유일한 직계 상속인으로서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럴 근거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제정신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게다가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인도 있고요. 법정으로 가면 그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박 변호사가 동의했다. 서류는 이번 주 말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수혜자가 아닌 2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정윤이와 제 예전 동료 중 1명에게 부탁할 거예요. 나는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의료 대리인 지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한 제안이었지만 그것은 나를 늙어감의 필연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남편에게 지명했을 텐데 이제는 정윤이에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저는 그녀의 판단을 믿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집 구매는 어떻게 할까요? 서두르고 싶다고 하셨죠? 네, 내가 확인했다. 부동산 중개인 김 중개사가 가격 협상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빨리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와 연락해서 서류 작업을 서두를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제안했다. 또한 건물의 연식과 상태를 고려하여 철저한 기술 검사를 추천합니다. 이미 마련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전문가들이 월요일에 집을 점검할 거예요. 훌륭합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로 답했다. 이렇게 철저한 접근 방식을 보니 좋네요. 2시간 후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나는 더 가벼운 기분이었다. 구체적인 단계와 법적 절차는 내 결정의 무게와 최종성을 부여했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 민준에게서 5통의 부재중 전화, 서연에게서 2개의 메시지, 그리고 아린이에게서 1통의 메시지. 나는 마지막 것만 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답장해 주세요. 그녀의 걱정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재빨리 답장을 입력했다. 괜찮아. 아리나, 좀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서연의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가식적인 걱정과 은밀한 위협이 뒤섞여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오늘 일정의 다음 목적지로 운전했다. 은행, 기존 계좌와 분리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이미영의 유산과 내 저축 일부를 그 계좌로 이체했다. 은행 지점장은 전문적인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었다.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내 광대뼈에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알아챘다. 은행을 나서자 배가 고파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남편과 나는 이곳에 자주 오곤 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이곳을 피했다. 추억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뭔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샐러드와 차를 주문하고 만의 풍경을 즐겼다. 맑고 화창한 날이었고 배들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푸른 수면에 하얀 자국을 남겼다. 이 풍경의 아름다움은 내가 해안 도시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왜 이곳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누군가 내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개를 들자 최서연이 보였다. 완벽하게 옷을 입고 완벽한 머리 모양의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지의 아주머니. 그녀가 초대도 없이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네요. 최서연 씨. 나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해안 도시는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 변호사 아내가 전화해서 아주머니가 이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나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더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마을은 정말 작고 소문이 빨리 퍼진다. 뭘 원해요? 나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녀가 여전히 그 가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가 걱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해요. 아주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고 일요일 저녁 식사에도 오지 않았고요. 이유는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본능적으로 광대뼈를 만지며 말했다. 최서연은 이제야 멍을 알아차린 척했다. 오, 정말 끔찍하네요. 민준 씨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지의 아주머니. 그 순간 그 안에서 뭔가 부서진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쳐서 직접 오지 않고 당신을 보냈다는 거죠? 나는 비꼬듯 물었다. 그는 아주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요. 최서연이 설명했다. 솔직히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상황은 이미 해결됐어. 최서연 씨. 나는 침착하게 말했. 나는 당신과 민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거야.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분명히 그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수년 동안 당신은 내 아들을 조종하고 나에게 반대하게 만들고 내 결정과 내 돈을 통제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그는 나에게 손을 들었어. 이것은 가족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지탱할 의도가 없는 독성 관계일 뿐이야. 최서연은 전술을 바꾸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이지의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급진적인 결정은 이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나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했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미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어. 유언장은 다시 작성되었고 민주는 상속권을 잃었어. 이미영의 돈은 그가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계좌로 이체되었어. 집 구매 계약도 며칠 안에 완료될 거야. 나는 그녀의 표정이 가장된 걱정에서 잘 숨겨지지 않는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굳히며 말했다. 민준 씨는 아주머니의 유일한 자녀이자 법적 상속인이에요. 그는 유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리고 그의 폭력 사실이 드러나는 공개 재판은
그의 경력이나 사회에서의 당신 평판에 좋지 않을 거야. 최서연은 입술을 얇게 다물었다. 아주머니는 뭘 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 결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아프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갈등과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신탁 기금을 통해 그들의 교육비를 마련해 주었고, 새로운 유언장은 그들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해.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통제 없이 직접 이 돈을 받게 될 거야.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주머니가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최서연이 배려심 있는 며느리라는 역할을 잊고 으르렁거렸다. 간섭하는 게 아니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저 그들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라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들과 소통할 문을 열어두는 거야. 최서연은 노골적인 증오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지의 아주머니. 어쩌면.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환상을 위해 굴욕과 학대를 계속 견디는 것만큼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에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민준이에게 그날 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항상 민준이가 김정우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민준이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따라주기를 바랐는지 말했던 것. 이미영의 돈은 민준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에 합당한 유산을 만들려는 할머니의 방법이라고요. 나는 충격을 받아 움찔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최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고 믿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떠났고, 나를 그녀의 잔인함과 조종에 휘말린 채 남겨두었다. 이제 나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작한 일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손주들에게 손으로 편지를 썼다. 전자통신 시대에 그것은 더 개인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도연이에게 보내는 내 편지는 절제되었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내 결정을 설명하고 언젠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가 어떤 상황이든 항상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린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더 감정적이었다. 그녀가 나를 더 많이 닮았다고 느꼈다. 섬세하고 사려 깊으며 엄마의 영향 아래 숨겨야 하는 깊은 내면 세계를 가졌다고. 나는 음악, 문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썼다. 나는 그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내 결정이 그들에 대한 내 감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내 집의 문은 항상 그들에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 그들에게 문화센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미영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항상 숨기려 했던 내 삶의 일부를 그들과 나눌 수 있기를. 봉투를 봉한 후 나는 그것들을 선반에 놓았다. 나중에 상황이 좀 진정되면 보낼 것이다. 지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최서연의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할 뿐이었다. 저녁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오랫동안 전화기 화면을 응시하며 전화를 받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어쩌면 그의 뉘우침을 믿을 수도 있을까 하는. 하지만 최서연의 말,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인 거짓말에 대한 그녀의 인정이 떠올랐고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민준이 아내의 영향 아래 있는 한 어떤 화해도 불가능했다. 대신 나는 윤희의 번호를 눌러 최서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뱀 같은 여자네, 윤희가 소리쳤다. 민준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그와 너에게 대항하여 사용하다니. 그건 정말 비열하지만 효과적이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희가 물었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집 계약을 마무리하고 리노베이션을 시작하고 문화센터를 열 준비를 할 거야. 나는 그들의 승인이나 불승인을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살 거야. 멋진 계획이야. 윤희가 인정하듯 말했다. 그리고 있잖아. 네가 자랑스러워, 지혜야. 모든 사람이 독성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벗어날 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쉽지 않았어.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여전히 쉽지 않아. 내 일부는 여전히 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최서연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는 성인이야. 윤희가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아내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어. 그는 너에게 손을 들었을 때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지만 엄마의 마음은 합리적인 주장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일부는 항상 민준이를 사랑할 것이고 항상 밝은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진 어린 소년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소년이 오래전에 자라서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로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며칠은 바쁘게 지나갔다. 나는 집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복원을 담당할 건축가를 만났으며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를 논의했다. 모든 결정, 모든 전진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는 계속 전화했지만 점점 더 드물어졌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차가 우리 집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나가지 않았다. 내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게 놔두자. 나는 이 만남에 준비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나는 등대문화센터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했다. 이미영의 작품들을 정리하고 곧 내 것이 될 빅토리아 양식주택의 역사를 연구하며 문학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획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차지했고 쓰디쓴 생각이나 후회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나는 민준의 엄마나 도연이와 아린이의 할머니라는 역할로 나 자신을 덜 정의하게 되었다. 마치 매일매일 이지혜를 재발견하는 것 같았다. 그저 엄마, 할머니, 과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열망, 꿈, 목표를 가진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여성.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겨보다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우리는 해변에 서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햇살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떴지만 활짝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속의 내 얼굴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행복감, 그 내면의 자유의 메아리를 느낀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잃어버린 것을 재현하려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레스토랑 사건 발생 2주 후 민준의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편지를 받았다. 건조한 법률 용어로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요구하며 내 정신 상태를 검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후자의 언급은 특히 모욕적이었다. 친척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린 노인들을 상대로 흔히 사용되는 전술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는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용어로 응답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민준의 육체적 폭력에 대한 증거, 증인 진술 및 내 부상에 대한 의료 보고서가 제공될 것이라는 명확한 암시를 덧붙였다. 3일 후 답장이 왔다. 어조는 훨씬 부드러워졌고 법적 조치에 대한 위협은 사라졌다. 대신 가족 화해를 위한 만남 제안이 있었다. 나는 이것이 또 다른 조작 시도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절했다. 같은 날
민준과 서연으로부터 장미꽃다발과 초콜릿 상자가 도착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화해를 희망합니다. 나는 꽃을 이웃에게, 초콜릿은 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주었다. 어떤 선물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일요일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문을 쾅 닫을 뻔했지만 그의 눈빛, 진심 어린 뉘우침, 고통, 그 무엇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딱 5분만요. 나는 그를 들어오게 했지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우리는 복도에 서서 낯선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과하러 왔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제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유언장을 바꾸신 이유를 이해해요. 저는 그럴만했어요. 그래, 그랬지.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 주먹 한 방만이 아니었어. 수년간의 방치, 조종, 내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정점이었지. 서연이가 나를 모욕하고 손주들과 나를 고립시키고 엄마가 아니라 짐처럼 대학에 내가 내버려둔 수년 동안의 결과야. 민주는 눈을 내렸다.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분노 문제와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행이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것이 도연이와 아린이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엄마에게도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일부는 그가 정말 변했고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최서연의 차가운 만족감,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인 거짓말에 대한 그녀의 인정을 기억했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지금은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높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바닥에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등대문화센터의 주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끔찍한 밤 이후 1년 반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 한때 버려지고 황폐했던 마감옥길에 빅토리아 양식 저택은 이제 몰라보게 변모했다. 포탑과 조각 장식이 있는 복원된 외관은 다시 한번 눈을 즐겁게 했다. 내부에는 스투코 몰딩이 있는 높은 천장이 복원되었다. 나무벽 패널은 광택을 내어 반짝이고 오래된 벽난로는 다시 작동했다. 동시에 건물에는 현대적인 조명, 공조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역사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편안함의 완벽한 조화였다. 1층에는 주로 이미영의 후기 시리즈인 바다의 변형 작품들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있다. 깊은 파란색과 초록색 톤으로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화들은 해안 도시의 해양 테마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2층에는 도서관과 문학 모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에는 작은 강의실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개의 교실이 있다. 센터는 3개월 전에 문을 열었고 그 이후 매일 새로운 기쁨과 도전이 찾아왔다. 지역 주민들은 전시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학의 밤은 만석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대기자 명단이 있다. 나는 소수의 직원을 고용했다. 갤러리 관장, 행정실장, 2명의 안내원과 교육 프로그램 교사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 업무는 직접 하고 있으며 이는 깊은 만족감을 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혜 선생님, 고등학교 단체 관람객들이 15분 후에 도착합니다. 우리 행정실장, 최 실장이 갤러리로 살짝 들어와 말했다. 준비되셨나요? 네,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으며 블라우스 칼라를 바로잡았다. 학생들에게 투어를 해주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되었다. 예술과 문학에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며 10대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기쁨을 준다. 최 실장은 지난 1년 동안 친구가 된 많은 새로운 인연 중 한 명이다. 은퇴한 사서인 그녀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책에 대한 사랑을 센터에 가져다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있다. 전시를 돕는 지역 예술가 오작가, 음악의 밤을 조직하는 전직 음악교사 윤 선생님, 해안 도시의 역사에 대한 강연을 하는 열정적인 역사가 강 교수. 이 새로운 친구들은 내 삶의 변화가 가져다 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축복이다. 이들은 나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가족 관계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정윤이는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있다. 그녀는 아들과의 고통스러운 이별부터 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문학부서를 이끌고 있으며 작가들과의 만남, 시낭독회, 독서 토론회를 조직한다. 학생들을 위한 투어 후 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관심 있는 지역 사업가인 잠재적 후원자와 회의가 있다. 그 다음에는 해안도시 관광 코스에 센터를 포함시키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시의회 의원들과 점심 식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루는 바쁘게 흘러갈 것이지만 나는 피곤하기보다 활력이 넘친다. 가끔 민준이 나를 때리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궁금해진다. 만약 가족관계라는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굴욕과 조종을 계속 견뎠다면 나는 아마도 그 독성 관계에서 벗어날 힘을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다. 등대문화센터를 결코 짓지 못했을 것이다. 의미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니 새로운 삶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 민준과 헤어진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종종 한밤중에 공허하고 길을 잃은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가족의 중심으로서의 습관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전화해서 사과하고 상황을 고치려고 애쓰고 싶은 충동에 거의 굴복할 뻔한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유혹이 특히 강해질 때마다 나는 최서연의 차가운 만족감, 그녀가 민준에게 속삭인 거짓말, 그의 치켜든 손을 기억했고 옛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옛 굴욕과 조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나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 빅토리아 양식주택에 복원된 모든 요소, 벽에 걸린 모든 그림, 참석한 모든 문학 모임이 이 새로운 현실의 기초가 되었다. 나는 1년 넘게 민준과 최서연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몇 번의 화해 시도가 실패한 후, 그리고 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라고 나는 짐작한다. 그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지인들로부터만, 그것도 조금씩만 알게 된다. 손주들과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이제 17살이 된 김도연은 나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그의 아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 변호사 아내에 따르면 그는 서연이 그를 위해 짜준 야심찬 계획에 따라 명문대 입학 준비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김아리는 우리가 헤어진 지 6개월 후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짧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내 건강과 등대문화센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복원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진을 첨부했으며 기회가 되면 방문해달라고 초대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몇 통의 편지를 더 주고받았다. 그녀는 학교, 음악, 그리고 가끔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썼다. 부모님이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경계를 존중하고 질문하지 않는다. 학교 단체 관람은 아주 성공적이다. 처음에는 지루한 예술에 회의적이었던 10대들은 이미영의 그림 세계에서의 파격적인 길, 기법과 재료에 대한 그녀의 실험 이야기에 점차 매료되고 있다.
특히 모래 조개 껍데기 및 기타 해양 요소들을 사용하여 만든 수중꿈 시리즈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투어가 끝난 후 나는 단체 학생들을 배웅하고 저택의 옛 온실에 위치한 내 사무실로 돌아온다. 이곳은 역사적인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한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밝은 방이다. 이곳에서 나는 주로 서류 작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때로는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정원의 계절 변화를 지켜본다. 오늘 내 책상에는 우리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하는 지역 예술가들의 신청서가 쌓여 있다. 우리는 이미영의 상설 전시 외에도 현대 예술가들, 주로 지역 예술가들의 임시 전시회를 기획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새로운 관객을 유치하고 신진 예술가들이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훑어보며 메모를 하다가 문에서 노크 소리를 듣는다. 들어오세요. 나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고개를 들자 문간에 김아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눈에 띄게 변했다. 키가 더 커졌고 아이에서 10대로 변모했다. 머리카락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짧았고 눈에는 새로운 성숙한 진지함이 있었다. 아리나, 나는 놀라움과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일어섰다. 정말 반가운 손님이구나. 그녀는 불안하게 미소 지으며 이리저리 발을 움직였다. 할머니 센터를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고마워. 나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녀를 안을 엄두는 내지 못했다. 와줘서 정말 기뻐. 차 한잔 할래 아니면 둘러볼까? 둘러봐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층 갤러리는 조금 둘러봤지만 모든 걸 보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건물 곳곳으로 안내하며 복원 과정, 각 공간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린이는 주에 깊게 들었고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으며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감탄을 보았다. 정말 멋져요, 할머니. 우리가 만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옥상에서 투어를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멋진 팀이 있었지. 나는 미소 지었다. 건축가들, 보건 전문가들, 디자이너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 프로젝트였어. 엄마가 그랬어요. 그녀는 분명히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신경 쓰지 마렴. 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린이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냥 변덕이라고요. 센터는 6개월 안에 문 닫을 거라고요. 해안 도시에 이런 곳이 필요 없다고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 특히 성공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서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녀가 틀린 것 같구나. 나는 악의 없이 말했다. 이제 문을 연 지 3개월이 됐고 방문객 수는 늘고 있어. 알아요. 아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친구 지우가 학교 현장 학습으로 여기 왔었어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고 할머니가 예술에 대해 정말 잘 이야기해 주신대요. 이 칭찬은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것이었지만 어떤 형식적인 칭찬보다 나를 더 감동시켰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갈까? 여기 좀 쌀쌀해진다. 우리는 내 사무실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최 실장이 이미 차와 쿠키를 준비해 놓았다. 아린이는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몸을 데우려는 듯했다. 부모님은 네가 여기 온 걸 아시니? 나는 잠시 멈춘 후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의 집에 역사시험 공부하러 간다고 말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에 대해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기에 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데 상관없어요. 그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단호함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에 지쳤어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 엄마가 제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 할머니 이름이 우리 집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금지되어 있는 것에 지쳤다고요. 나는 침묵하며 그녀가 속내를 털어놓을 기회를 주었다. 서로 말하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게 더 나빠졌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부모님은 항상 다투세요. 아빠는 일이 많다며 집에 없는 날이 많고, 엄마는 저에게, 특히 저에게 어떤 이유로든 신경질을 부려요. 도연 오빠는 중요한 건 그것뿐이라는 듯 항상 자기 방에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 됐구나, 아리나.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힘들었겠네. 다툼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가 저를 할머니 대하듯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제 관심사를 비웃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결코 충분히 좋다고 하지 않아요. 이 고백은 내 마음의 비수처럼 밝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지만 아린이 자신에게서 확인받으니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뭐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달 음악 경연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쇼팽을 연주했어요. 모두 아름답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냥 글쎄 1등은 너에게 너무 높은 벽이었나 보네 라고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설적인 비판으로 위장한 이런 종류의 잔인함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대에 가는 대신 음악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난리를 치셨어요. 아린이가 한숨을 쉬었다. 음악은 취미이지 직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하철역에서 구걸이나 할 거라고요. 아빠는 뭐라고 하셨니? 내가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엄마랑 절대 다투지 않아요. 그저 거기에 앉아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최서영과의 결혼 생활 수년 동안 변해버린 민준. 예전 자신의 그림자, 자기 의견이나 의지가 없는 남자. 싫어요. 아린이가 갑자기 목소리에 분노를 담아 말했다. 엄마가 모든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이 싫어요. 우리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방식이 싫어요. 아빠를 강제로 할머니를 포기하게 만든 방식도 싫어요. 아리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아빠는 자신의 선택을 한 거야. 네가 그를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성인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어.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냥 때로는 아빠 눈에서 뭔가가 보여요. 갈망, 후회, 특히 엄마가 저를 할머니와 너무 닮았다고,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예술과 음악에 너무 몰두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요. 나를 닮은 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아닐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제가 지금까지 받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린이가 의외로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내가 한때 알았던 어린 소녀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음악, 책, 그녀의 미래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그녀는 정말로 음대에 가고 싶어 했고,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이미 레퍼토리가 있었고, 내가 설립한 신탁 기금으로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었으며, 오디션을 준비 중이었다. 할머니.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말했, 가끔 여기 와도 돼요? 그냥 놀거나 어쩌면 뭘 도와줄 수도 있고요. 물론이지, 아리나.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여기서는 항상 환영이야. 그리고 원하면 우리 음악실에서 피아노 연습해도 돼. 집에 있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할머니가 3층 보여주실 때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엄마가 허락하는 것 말고 제가 원하는 것을 연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녀가 방과 후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서 추가 수업을 받는다는 핑계로 오기로 동의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나는 비밀과 거짓말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린이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들키면 어쩌죠? 그녀가 문에 서서 물었다. 엄마가 할머니를 못 만나게 하면 어쩌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너는 이제 13살이야. 몇 년 후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너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의 꿈을 지지하면서 그녀는 충동적으로 나를 안았다. 오랜만에 처음이었고 내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과거와의 화해가 아니라 의무나 기대가 아닌 상호 존중과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이었다. 아린이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만을 내다보았다. 해는 수평선으로 지고 있었고 하늘과 물을 금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였다. 남편이 건축 스케치에서 그리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 시간. 모든 것이 변모하고 특별한 빛으로 목욕하는 마법의 시간이라고 그가 불렀던 시간. 나는 민준에 대해 생각한다. 그가 자신의 선택,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로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나는 최서연에 대해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굴욕시키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 가져야 할 내면의 공허함에 대해 나는 부모님이 그에게 선택한 길을 따르고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김도연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김아린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의 용기,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따르려는 그녀의 결단력, 엄마의 분노를 무릅쓰고 오늘 여기에 올 힘을 찾은 방식에 대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 아들과의 단절은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안녕뿐만 아니라 아린이에게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과거의 상처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필요한 단계였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가족일지라도 복수심이나 원한에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는 치유될 수 없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행동 패턴은 밖에서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현상 유지를 위해 굴욕을 견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산산조각 난 기대의 잔해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건설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아린이가 오기 전에 내가 보고 있던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의 신청서. 그 중에는 우리 전시실에 아주 잘 어울릴 정말 재능 있는 몇몇 작품들도 있었다. 내일은 교육 프로그램 확장에 대해 시의회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오 작가와 윤 선생님과 함께 여름 예술 축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삶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로 가득 채워져 계속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 속에는 이제 김아린을 위한 자리가 있다. 최서연의 감시 아래 명절에 만나는 손녀가 아니라 상호 존중, 공통된 관심사, 진심 어린 애정에 기반한 우리만의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까운 사람으로서 어쩌면 언젠가 김도연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준도 최서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아내의 욕망과 야망의 반영이 아닌 독립적인 사람이 될 힘을 찾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삶이 충만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안다. 1년 반 전에 내린 결정이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때로는 영혼의 가족을 찾기 위해 피를 나눈 가족을 잃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에 기반한 이러한 연결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